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변리사 민법 강의, 기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으로 봐서는 조금 늦었는데 제가 그 다른 일정 때문에 원래는 좀 늦게 기본 강의를 이래 진행하게 됐는데 늦게 시작하는 것만큼 지금 강의는 그 좀 중급 강의 성격을 이래 띌 수 있도록 좀 수준 있게 진행을 좀 할 생각이고 수준이 있다는 말은 좀 어려운 것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기본 이론 정도는 정리된 된 걸로 이래 전제하고 기본 이론도 설명할 건데 조금 더 수준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 가지고 이래 정리하고 이번에 그 교재를 그 변리사용으로 직접 새롭게 만들면서 올해 시험까지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2월달 시험 봤던 그 내용들까지 이래 반영했고 조문이 하나 바뀌었는데 크게 바뀐 거는 두 개 바뀌었어요. 그 가족법에서 하나 바뀌었고 그 다음에 민총에서 하나 바뀌었는데 우리 시험은 가족법이 안 들어가니까 가족법 내용은 여기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민법 총칙 나이 계산 만 나이로 이래 통일돼 가지고 그 조문이 6월달부터 이래 올해 6월달부터 이래 시행돼 가지고 그 조문 자체가 이래 반영됐고 여러분들 시험은 특별법이 기출이 안 돼요. 그래서 특별법과 관련되는 개정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강의 계획표 오늘 나와 있는 거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면 철저하게 기본서 위주로 가겠습니다. 기본서 위주로 가고 이거는 제가 수험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는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민법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민법 시험을 이래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러면 시험 적합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시험 적합성을 이래 추구하는 게 필요하고 시험 적합성을 추구한다는 말은 단권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 책을 종류를 여러 권 보는 것보다 제 경험상으로는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게 더 시험 적합성에 더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시험장용으로 최종 정리용으로 정리하자. 최종 정리용으로 정리하고 시험 치는 내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 책을 한번 보고 일독하고 시험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함부로 형광펜이나 사인펜 같은 거 이런 건 남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그거는 형광펜이나 사인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12월 달쯤에 활용하시고 지금은 철저하게 연필이나 아니면 밑줄 대고 밑줄을 할 작업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이게 마지막에 봐야 될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래 밑줄 작업도 남발하지 마시고 딱 필요한 거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 밑줄 작업도 제가 수업 시간에 밑줄을 하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방점을 찍으라고 해가지고 강조점을 이렇게 찍으라고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밑줄 작업, 방점 작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점을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표시해 놓고 별표할 거는 따로 별표하고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단권화 작업을 이번에 하는 게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될 거고 그리고 시험은 아는 거랑 푸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적용해서 풀어내는 작업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래 작업하는데 근데 대개 이제 학원 시스템이 기본 강의 시간 따로 있고 문제 푸는 집중 강의라고 해서 중급 강의를 따라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물론 저도 따로 할 겁니다. 기본 강의하고 그다음에 8월이나 9월쯤에 중급 강의로서 문제풀이 강의를 따로 이래 정리하고 마무리 강의까지 할 겁니다. 최종 정리 중간중간에 최신 판례 특강이나 변시 기출 특강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할 생각이고 근데 정규 강의는 기본 강의, 집중 강의, 객관식 강의 그 다음에 마무리 강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이래 하게 될 건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매일 시험 보겠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해가지고 매일 시험을 적합성을 이래 가지고 기본 강의 때 시험 공부 문제풀이는 다음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문제풀이도 문제 풀고 테스트를 할 거고 기본 강의 때도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수업 들으면서 거의 다 문제를 다 풀어보게 되는데 제 교재가 기출 지문이 반영돼 있어요. 이게 기출 지문이 이래 반영돼 가지고 어느 쪽이 이래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이래 정리하고 특히 변리사 기출은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이래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색을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변리사 기출만 따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올해 시험 문제까지 다 반영해가지고 이런 기출 문제를 이래 뒀는데 일단은 강약 조절하면서 책을 좀 봐달라.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기출되는 게 아니고 출제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론을 위해서 미리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출제되고 있는지 판례가 10줄 정도 가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기출되는 표현은 딱 정해져 있거든. 기출되는 표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기출되니까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해 주는 게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항상 문제를 곁들여 가지고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옆에 날개 있는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고 특히 만약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변리사 기출이라도 반드시 풀고 변리사 기출이라도 꼭 풀면서 정리하고, 변리사 시험이 시험 보는 그 공단에서 세무사도 같이 보고 감정평가서도 같이 보고 노무사도 같이 봐요. 노무사도 이렇게 같이 보는데, 변리사는 민총, 물건, 채권 세 개 다 보고 감정평가사는 민총과 물건만 보고 노무사는 민총과 채권만 보거든요. 채권만 이래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출 자체가 소개되는 표현들이 좀 이래 차이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 시험 수준이 법원행시 시험 수준 정도 될 것 같아. 법원행시 시험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법시험이 없어지다 보니까 법원행시 시험 수준 정도 되고, 법원행시 시험 수준보다 낮은 게 이제 변호사 시험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이 아마 법원행시나 아니면 변호사 시험 그 중간 사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변호사 시험처럼 이래 변호사 시험 수준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법원행시나 아니면 그 위에 중간에 위치하는 시험 정도, 그 정도 출제되는 수준이 이래 되게 되고, 또 사례 문제들, 이런 사례화돼서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출제가 15문제 이상씩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번에 테스트 할 때는 거의 80%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로 이래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해서 외우는 거는 어차피 제가 안 도와드려도 그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하는 혼자서 잘 못 해보는 작업을 제가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사례 문제로 이렇게 보는 거고, 사례 문제는 2차 주관식 사례가 있거든. 주관식 사례가 있는데, 그걸 OX로 풀겠습니다. OX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2차 주관식 출제된 변식 기출, 법원행시 기출, 그다음에 법무사 기출 이런 것들을 OX로 바꿔가지고 사례 그런 문제집이 따로 있거든요. 문제집이 이래 따로 있어가지고 법무사용에서는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래 정리하고, 우리는 객관식 시험만 대비하면 되지만 이해도를 높이는 거는 그 문제가 굉장히 좋다. 활용도가 이래 훨씬 도움이 되니까, 전제 사실을 하나 던져놓고 여기에 관련되는 OX 지문이 한 5, 6개 붙어요. 5, 6개 붙으니까 그걸 2개 붙을 수도 있고 3개 붙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례 문제를 가지고 이래 연습을 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걸로 이래 정리하고, 지금은 몇 개 맞다, 몇 개 틀린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교재에 대한 복습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일리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니까, 만약에 틀렸다면 그 부분에 대한 페이지를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계속 어떤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재에다가 표시하고, 그리고 이 판례가 결국은 사건의 대립이거든요. 사건의 대립이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말 자체가 어떤 분쟁에 대한 해결을 해준 게 대법원 판례고,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들은 다 거의 다 대법원 판례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오랫동안 기억을 이래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최근에 끝났는 글로리나 이런 것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부분이 이래 기억이 오래 가고, 또 상황 장면들이 언제든지 떠오를 수 있게 이래 되는 것처럼, 여기 시험 공부도 우리가 결국은 판례 정리를 하는 것 자체도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고 넘어가면 돼요. 사건에 대한 내용을, 쟁점이 어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바뀌어서 나오더라고. 바뀌어서 이래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필요로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요즘 출제가 단답형의 문제가 거의 사라졌어요. 원래 문제를 경향이 좀 바뀌어가는 경향이고, 그거는 여러분들 시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번 주에 세무사 시험 봤거든요. 세무사 시험을 봤는데, 세무사 시험 경향도 그래 바뀌었더라고. 그래 바뀌었고, 아마 이번 달 다다음 주에 노무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노무사 시험도 아마 그 경향이 반영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변리사에서 그걸 신호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걸 조금 수준 낮은 시험인 세무사 시험과 그 급에 있는 노무사 시험들 이런 것들이 경향을 이래 반영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고, 어떻게 읽으면 말장난처럼 읽힐 때가 있다. 말장난처럼 이래 읽힐 때 누구에 대한, 누구를 위한 이런 것들이 이래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출제되는데, 그 의미 차는 굉장히 큰 겁니다. 단순한 단답형의 말장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쉽게 나온 것은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더라고. 원래 기출 문제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옛날 기출 문제보다
문제보다는 단답형으로 풀 수 있는 판례 결론 알아가지고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고 이걸 이해하는 수준까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결론만 외우고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옛날 스타일의 기출 문제만 풀고 시험장 가셨다면 원래는 상당히 낭패를 받지 않았을까? 굉장히 힘들은 쉽게 풀었을 건데 틀려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친숙한 부분이 나왔어요. 되게 친숙한 부분이고 기존에 나왔던 부분들을 이제 출제를 하게 됐는데 근데 답을 쉽게 못 골라낸다든지 아니면 쉽게 풀었는데 엉뚱한데 함정에 빠져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걸 앞에 깔아놓고 답을 여기 숨겨버리거든. 답을 밑에서 3번, 4번에서 숨겨버리니까 여기서 다 걸려가지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틀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책을 보실 때도 그런 부분을 다 걸러내다, 그런 부분을 다 찾아내고 걸러내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리하고 그건 제가 봤을 때 이게 테스트밖에 없어요.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혼자 책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막상 풀어보면 또 느낌이 달라지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요일부터 테스트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진도가 그래 많이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해서 바로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해설 강의하고 짧게 한 10분 15분 정도 풀어드리고 그리고 항상 전날 복습을 꼭 하겠습니다. 전날 복습을 꼭 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책을 볼 때 이 강의 진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법 총칙이 1회부터 12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는 교재 순서상 조문 순서상은 물건이 먼저 나오는데 진도는 채권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총 다음에 채권을 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물건을 보는 걸로 그렇게 이래 정리하게 될 건데 민총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항상 1회부터 정리한다. 1회부터 이래 정리하고 항상 복습할 때는 1회부터 12회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채권에 들어가면 13회 부터 해가지고 28회까지 해가지고 여기를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하고 그리고 물건을 정리할 때도 29회부터 40회까지 해가지고 이걸 계속 복습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이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복습할 때 만약에 오늘 50페이지까지 진도 나가고 내일 51페이지부터 진도가 나왔다고 해서 51페이지부터 복습하지 말고 1페이지부터 무조건 출발할 수 있도록 1페이지부터 출발해가지고 하여튼 1페이지부터 끝까지 민총 끝까지 해서 복습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정리하고 어제 복습한 부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넘기는 거야. 10분 정도 이래 넘겨. 왜냐하면 법학이 곧 설명하겠지만 저번 주에 입문 강의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과목이거든.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과목이어서 끊어지면 안 돼. 끊어지면 안 돼. 민총 따로 놀다든지 채권이 따로 논다든지 이렇게 끊어져 버린 그런 공부를 하시면 안 되니까 항상 연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사례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민총 쟁점이 채권으로 나오고 채권 쟁점이 민총으로 나와. 민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시험 문제를 따로따로 대비를 못해. 뭐 일례로 물건이 좀 약해. 자기가 물건이 약하다고 해서 물건 자체는 빼고 민총과 채권에서 득점하겠다. 이 방법이 안 통해. 이게 항상 물건의 문제를 쟁점을 물고 민총을 풀어야 되고 채권도 풀어야 되고 이렇게 이래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체가 한 과목으로 돌아가야 돼. 한 과목으로 이래 돌아가는 그런 과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민총 따로 채권 따로 이런 게 아니에요. 채권 따로 이런 게 아니고 따로 전체가 민법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여기 책을 만들 때 또 하나 신경 쓴 게 연결성을 갖는 페이지를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연결성을 갖는 페이지들 이런 것들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되고 또 아니면 똑같은 판례가 다시 같이 뒤에서 이런 반복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링크를 다 걸어놔가지고 같은 논점을 이렇게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6페이지가 먼저 나오네요. 6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종종 부분에서 93페이지라고 이렇게 페이지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 찾아가라는 겁니다. 93페이지에 가보면 이 판례가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 동일한 판례가 93페이지에 나오고 93페이지에 가보면 다시 6페이지로 돌아가라는 거. 그러니까 93페이지 복습할 때 6페이지에서 봤던 게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링크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거보다 더 많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수업 중에서는 조금 더 한두 개 더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 순서대로 진도가 나갈 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는 부분은 뒤에 것까지 같이 이해해 버리겠습니다. 같이 이해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책 교재를 활용하시면 되고, 이 철저하게 단권화 작업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오른쪽에 그 날개들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래 그 포진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쉬운 지문들은 그대로 살려둘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에 또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쉬운 부분은 그냥 아는 것들은 지워버리고, 아니면 아는 거를 지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좀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시 표시해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더 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걸 답을 가리고 풀었는데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되면 그거는 다시 표시해놔야 돼. 그거는 실수한 게 아니거든. 자기 약점으로 이래 느끼셔야 되고 착각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취지로서 옆에 뭐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크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고 시간 없을 때는 그런 거라도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한 번 더 이래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된 부분이다라는 전제에서 틀렸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테스트할 때도 이걸 모으지 말고 자료를 모으지 말고 테스트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은 물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데, 물론 앞으로 뭐 교재도 사야 되고 준비할 게 많으니까 이 자료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자료를 교재에다 녹여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틀렸던 부분이나 아니면 이 사례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은 대개 기출을 가지고 출제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된 사례를 가지고 테스트를 볼 생각이 이래 되는데, 그 사례 문제는 기본서에 실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객관식 가서 이래 확인하게 되게 될 건데, 그걸 나중에 정리하지 말고 미리 확인하자는 겁니다. 미리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사례로 나왔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도식화를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틀렸던 부분을 다시 표시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모으지 말고 요 그림을 보면 내가 풀었다는 게 기억날 수 있도록, 내가 뭘 풀었고 어떤 문제를 풀었다는 거, 이걸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그러면 집중 강의 때 객관식을 전체를 빠르게 한번 정리하면서 이래 빨리 회독을 이래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수준으로서 확인 차원에서 이래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그 과정에서 보시면 이래 되고, 그다음에 다음에 내년에 그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모의고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학원마다 이래 다 볼 테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전감을 이래 느끼면서 그렇게 이래 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 책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이래 그런 것들을 점점 이래 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전체를 다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해 가지고 표시하면서 이래 정리하고, 또 앞부분은 나중에 되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되게 쉬운 부분으로 바뀌게 될 테니까 미리 막 별표나 이런 걸 남발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가볍게 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돼버리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따로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이제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정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수업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소기의 성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어차피 우리는 1차 붙고 2차 시험까지 붙어가지고 자격증 하나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의 목적에 맞게 그 준비하는 게 딱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민법은 1차만 있는 겁니다. 1차만 있는 거니까 주관식을 우리가 대비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 잘 풀고 객관식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래 대비하시면 되고, 근데 요즘에 여기에서 조금 이래 이해가 좀 오버해가지고 민사소송법 이야기, 민사소송법과 관련되는 쟁점, 그러니까 민법이 나중에 권리구제 절차가 어차피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으로 나가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소송과 관련되는 이야기도 간혹 이래 소개되기도 하고, 판례가 같이 이래 설명하기도 하고, 출제도 요즘은 변시시험 스타일이 민사법으로 출제되니까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을 같이 내거든요. 같이 내게 되니까 이걸 우리는 2차 가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과목으로 이래 처리되게 되는데, 기본 내용들 수준 같은 경우는 한 민사소송법에서 정리할 거 한 30% 정도는 이번에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기판력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거는 다 정리하겠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할 테니까 소송 기판력 소송 구조, 저희 학원에 계시는 박성수 변호사님 그분 강의 스타일로 똑같이 해드릴게요. 제가 수험생 때 그분 강의 들었거든. 그분 강의를 듣고 이래 정리했기 때문에 그분 강의 대개 이제 여기 강연하는 분들이 대개 그분의 아류작들입니다. 아류작들. 그러니까 그분이 시조세 같은 그런 선구자 같은 작업을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이래 보완제로 이래 나타나게 이래 됐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민사소송법을 노무사 쪽에서 강의하는데 그분 스타일로 해요. 저도 그분 스타일로 비슷한 자료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게 되니까 그분한테 허락받아 가지고 하여튼 이거는 그분 책에 있는 설명대로 이래 해드릴 테니까 그 설명도 어느 정도 이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거는
2차를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송법 이야기도 다 표현 나오면 관련되는 부분은 다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설명해서 민법을 정리할 때 소송법도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암기에 치중할 때가 아니에요. 암기에 치중할 때 암기는 대개 한 50일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나는데 물론 뭐 이해와 암기가 따로 가는 건 아니고 저는 같이 이해되면 암기되고 암기되면 이해된 거거든. 이해가 이래된 거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비중 차이를 조금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험 시즌이 좀 남아 있으면은 그때는 이해 80%, 암기에 20% 이렇게 줘야 되고 이해를 해서 정리할 부분이 없는 게 있어. 이 부분은 그냥 입법 정책상 이렇게 규정을 조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게 이래 되니까 그냥 조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내용들을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외워야 돼요. 그거는 무조건 외울 거고 외우는 부분을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해 중심으로 가고 암기 안 하는 거 이것도 수험생이 준비하는 방법이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해와 암기를 좀 비중 차이를 둬가지고 지금은 한 8대2, 7대3 정도 그 정도 이 비중을 두고 그걸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중 강의할 때는 5대5나 6대4 정도 그 정도 비율을 두다가 마지막에 마무리 강의할 때는 이 암기가 8이고 이해가 2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정리하고 한 달 남았다. 원서냈다 아니면 한 달 남았다. 그때는 99대 1이다. 99대 1 무조건 외운다. 그때는 무조건 외우고 그냥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그때는 이해 안 돼도 외운다. 그때는 이해 안 돼도 외우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다 외워서 간다. 이렇게 정리하고 시험 끝나고 이해한다. 이런 느낌으로 시험 끝나고 나서 이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라도 더 맞춰가지고 점수를 하나라도 남들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질문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다가 강사 상담실 거기에 남겨놔도 되고 그리고 요즘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몇째 줄이 이해 안 된다 이래 질문하던데 이 책을 제가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런 질문을 답을 못하게 되는데 전화기는 들고 다닙니다. 매번 전화기는 들고 다니니까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메일로 보내면 돼요. 메일로 이쪽으로 한 메일로 보내시면 그러면 제가 어디든 간단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메일로 질문하시는 게 그러니까 카톡 수준으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수업 중이면 못하는데 쉬는 시간이나 수업 끝나고는 제가 답을 언제든지 해드릴 테고 해외에 나가도 이거 하고 있으나 이거 놀러 가가지고 이거 하고 답 달고 있다고 답 달고 있게 되게 되니까 가족들이 뭐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좀 멀리 안 가면 제가 최근에 두바이 갔다 왔는데 그쪽 시차가 몇 시간 정도 차이 나던데 그 정도 아니면 그래 언제든지 제가 메일 받으면 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요 메일로 질문하시면 그러면 어느 정도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또 그런 질문도 꽤 하시던데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엄마가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가 못 받는 돈이 있던데 그거는 변호사 찾아가셔야 돼.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저는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법무사니까 그걸 좀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추상적으로 그래 또 자기가 엄마가 직접 저한테 전화하면 몰라도 그래도 또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를 나한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답을 못합니다. 솔직하게 상황 자체를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물론 아들 입장에서 좀 답답한 마음 때문에 이제 물어보게 되게 되겠지만 그래도 직접 오시든지 엄마가 직접 오시든지 아니면 소송하실 수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수업용으로 활용해서 수업용으로 위주로 정리하고 제가 강의만 해가지고 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업을 시험 붙자마자 이거 강의로 학원 알바 뛰다가 갑자기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저도 업을 거의 안 해봐가지고 이거 강의 끝나면 업 하려고 했는데 벌써 한 20년 돼버렸어요. 이게 강의를 못 끝내가지고 지금 변리사 바닥까지 흘러가게 되는데요. 근데 업과 관련되는 실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될 거고 여기 학문적인 심도 있는 질문도 하지 마시고 이 법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판례대로 그냥 정리하는 거고 너는 이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묻지 마시고 시험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한데 왜 이거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차이점, 이런 것들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질문하고 정리해 두시면 이래 되고 여유가 있는 수험 생활이 여유가 있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곧 그 시험 자체가 금방금방 이래 다가오고 또 여러분들 정리할 과목들도 상당히 많은 그 과목이고 그리고 또 변리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준 자체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호락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거든요. 모여 있게 이래 되고 또 어느 정도 시험에 대한 감을 되게 그 찾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대충해서는 이게 살아남지 못할 1차 정도는 그 어떻게 버틸 볼만한데 여기 가면 만만치가 않다고 이게 만만치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선행을 하고 다 정리를 하고 1차 끝나자마자 바로 민사소송법을 이래 공부하게 될 건데 그렇게 가면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민법 공부할 때도 민사소송법과 관련되는 쟁점들 이런 것들은 또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기판력 정도는 다 알고 가야 돼. 기판력 정도 알고 가고 그쪽은 병합소송이라고 해서 그 병합이라는 게 그 민사소송에서는 복수소송이거든. 사람이 여러 명 나올 때도 있고 소송이 여러 개 될 때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쪽이 많이 나오거든. 왜냐하면 1대1보다는 그게 거기가 조금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출제할 게 많거든. 출제할 게 많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송들을 이래 그 모아서 이래 정리하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민사소송법에 가서 하더라도 최소한 1대1과 관련되는 소송들 이런 그 구조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소송에서 어떤 것을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책을 읽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민법할 때 어느 정도 감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게 민법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또 민법을 베이스로 해서 얘를 이해하면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이해도가 이래 높아지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순수 민소송법의 쟁점이 한 90% 나오게 되니까 민법 이야기 거의 잘 안 나와요. 민법 이야기 거의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이걸 베이스로 해서 같이 이해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높아지게 이해도가 이래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래 정리하고 여기서 득점해야 돼. 이 민사소송법은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법학은 처음에 접근성은 되게 떨어지는데 답이 딱 정해진 과목이거든요. 이게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정리를 잘하면 오히려 여기서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 이래 되니까 전략 과목을 오히려 이쪽에 잡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 개인적으로 그 사법시험들도 여기서 전략 과목을 잡거든. 여기서 전략 과목을 이래 잡게 되고 법무사 쪽 그 수험생들한테도 소송법 실제법보다는 소송법의 전략 과목을 잡아라라고 이런 것들이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과목이고 딱 오히려 전형적으로 돌아가는 과목이 되니까 이런 데서 오히려 전략 과목을 잡아서 어차피 다 잘해가지고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사람 수석 말고 잘 없습니다. 수석 말고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두 개 자기가 이래 튀는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전략 과목을 만들어서 여기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래 합격하는 전략을 세우는 그런 전략을 이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그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가시고 막연하게 막 그 1차 다음에 뭐 2차 공부 따로 이런 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한 번에 한번 들어두시면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된다는 거 이게 민법에도 도움이 되구나 이걸 같이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간혹 같이 출제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같이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고 내일부터는 수업이 오전에 오전 강의로 해서 9시부터 하고 테스트도 9시부터 하고 20분 정도 테스트하고 수요일부터는 20분 정도 테스트하고 진도는 30분부터 9시 반부터 이래 진행하고 마치는 시간은 1시나 1시 반 정도 그 정도 이래 마칠 테니까 그러니까 아침을 꼭 드시고 오세요. 드시고 오셔가지고 수업을 이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순서 자체는 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입문 강의 자체를 안 듣고 그냥 오셨다. 만약에 노베이스로 지금 앉아 계신다 그러면 그분은 이거 따라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입문을 먼저 들으세요. 입문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걸 듣는 게 오히려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뭐 입문에서 그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또 설명하기도 하겠지만요. 그래도 전체를 한번 보고 수업을 따라와야 돼.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떤 내용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따라와야 돼. 인지하면서 이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처음에 접근성은 되게 떨어지는 과목인데 오히려 공부하면 이게 수학과 같은 과목이어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에 좀 취미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점수도 이제 잘 받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처음에 조금 이래 용어 때문에 힘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용어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된다면 그러면 조금 더 이래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될 건데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단어가 일상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추인이 우리 그 인문 강의 때 봤지만 네 가지 의미로 나오잖아요. 네 가지 의미로 나오는데 그 추인이 네 가지 의미로 활용되는 거고 몇 번 추인이 나왔는지 이런 거 1번부터 4번까지 추인 중에서 몇 번 추인이 나왔는지 이걸 알면서 교재를 읽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상태에서 어떤 추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이해도가 자꾸 떨어진다고. 이해도가 이래 떨어지게 되니까 용어부터 먼저 정리하고 이 강의를 이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법대생들이 그 접근하기에는 또 되게 좀 힘든 그 과목이 힘든 부분이 용어 때문에 힘든 부분인데 용어에 대한 정리들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4페이지부터 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망은 38회에서 끝나는 게 소망입니다. 38회에서 끝나는 게 이래 소망이고 나머지 2회는 기출문제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그런데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게 내 계획이다. 내 계획이고 보강은 없다. 이거는 보강은 안 할 테니까 보강할 시간도 없어. 제가 또 일정이 바빠가지고 그냥 보강 없이 그냥 끝나긴 끝나는데 최대한 진도를 뽑아가지고 38회에서 끝내놓고 그리고 올해 출제된 기출문을 한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리마인딩을 해가지고 한 1.5회독 정도 그걸 한번 보여드릴 생각인데 아무튼 그런 목표로 해서 정리하게 되는데 물건이 설명할 게 꽤 많습니다. 이게 그 역사학물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조선시대 그 등기부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조선시대 등기부부터 출발해 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그 지적법들 이런 것들 배경을 찾게 되고 사정명인 이런 게 나오거든. 그 물권법 책을 읽어보면 사정명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정명인이라는 게 조사할 때 그 사자야. 그 조선 총독부가 제일 먼저 땅을 조사했거든. 땅을 조사를 시작해가지고 조사해서 결정해 준 거야. 이거 조사해서 결정했다. 그게 사정이거든. 사정. 조사할 때 사자, 그다음에 정할 정자를 써가지고 사정명인. 이 땅 주인은 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게 사정명인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해서 이제 그 배경을 좀 알면 암기 부담을 많이 들게 되는 거고 등기부를 한 번도 안 본 상태에서 우리가 물권법을 공부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험생 때 등기부를 한 번도 안 본 상태에서 정말 상상성의 그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게 등기부를 말로 쓰는 게 이 물권법이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될 테니까 역사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역사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역사적 배경들 이런 것들 취득시효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례 나온 배경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할 게 좀 많아지게 되는데요. 좀 잡소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정신도 없고 할 내용도 없고요. 내용도 없게 되는데 역사 이야기는 꼭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판례가 바뀌어 왔는지 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정도로 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기출은 원래 기출까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기출 문제 여러분들 시험을 11년치 정도를 제가 집어넣었거든. 11년치까지 해서 빌레사 시험 기출 자체를 11년치 정도는 집어넣어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고 최근에 나왔던 기출 판례들, 기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서 새롭게 교재 작업을 하게 됐고 새로 바뀌는 거는 원래 특별하게 예고된 거는 아마 또 가족법이 엄청 바뀌고 있어요. 지금 가족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번 주에 판례 하나 바뀌었는데 제사주지자 며칠 전에 판례가 뉴스에 나왔는데 옛날에는 장남이 제사주제자로 봤거든. 제사주제로 봤는데 지금은 남녀 불문하고 다 종종인이거든요. 다 남녀 불문하고 종종인이다 보니까 지금 제사주제자를 장남으로 보는 옛날 관습법이 폐지됐습니다. 옛날 관습법이 폐지됐고 지금은 나이순입니다. 나이순. 그러니까 누나가 나이 많고 아들이 나이가 적으면요. 그러면 옛날에는 장남 얘를 제사주제자로 보게 됐는데 근데 지금은 나이순으로 봐서 누나가 제사주제자가 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판례가 저번 주에 바뀌었죠. 저번 주에 판례가 변경됐으니까 그런 것들은 관습법으로 소개될 수 있는 판례들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데 그 제사주제자 이야기는 이 교재는 따로 없더라고. 따로 없게 되는데 근데 제사주제가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또 최근에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교재 진도 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좀 OT적 성격이 강해가지고 좀 앞부분에 그 관련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좀 그 기본 내용들 그 입문 강의 때 했던 그런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아마 본격적 진도는 아마 내일부터 일어나 오늘도 뭐 진도를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앞부분에 하는 거는 기본 강의니까 좀 일정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수험과 관련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내일부터 이래 정리되고 테스트는 수요일부터 하겠네요. 수요일부터 이래 정리할 테니까 수요일부터 진행하는 걸로 이래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 민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다시 한번 이래 알려드리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이래 체결하게 이래 됐고 그 하나 주의사항이 말이 더럽게 빠릅니다. 말이 이래 더럽게 빨라가지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러니까 그 1.2배를 현실에서 보기는 처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래 이야기 하던데 그러니까 자동 배속 기능 이런 이야기를 이래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것도 중독되면 괜찮아요. 그때든 그지? 그러니까 그 입문 강의 들어보신 분들 중독되면 이게 또 오히려 느른 강의 힘들어요. 느른 강의 이게 듣다가 갑자기 느린 강의 들으면 그게 오히려 배속 기능 누르게 되는 그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될 건데 그러니까 조금 이래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적응이 좀 힘들게 되게 되는데 좀 분위기 필 받으면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예열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혀가 안 풀려가지고 좀 덜 빠른 편인데 조금 더 빠르면 이제 되는데 너무 심하다 싶으면 오른손을 드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좀 조절을 하게 이래 될 테니까 좀 멘붕이다라고 생각되면 표정이 좀 안 좋으면 그때는 제가 좀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이래 정리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저 혼자 기분 좋아가지고 막 말이 빨라질 때도 있어. 기분 좋아가지고 막 갑자기 저 혼자 신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이 빨라지게 되는데 또 이 희한하게 이거 놓으면 마이크 놓으면 제가 말을 되게 느리게 해요. 말을 되게 느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정말 이중인격자 같다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상하게 이게 말이 이게 빨라져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버릇이 돼가지고 이래 되는데 뭐 로머서 쪽에서는 랩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래퍼냐고 뭐 이래 이야기하던 별명이 래퍼 뭐 이래 이야기하던데 하여튼 조금 더 빠르질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최대한 조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요.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얘가 돈을 주고 사기로 매매 계약을 이래 체결하면 제일 먼저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이래 되고 계약금을 주게 되고 대개 계약금을 얼마 줘야 되는지 법은 없어. 얼마 줘야 되는지 법은 없는데 대개 우리 거래 관행상 10% 1할 정도 금액을 이렇게 계약금으로 주게 이래 되고 중도금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언제나 주는 건 아니고 근데 금액이 크면 중도금을 꼭 넣습니다. 중도금을 한 달 있다가 중도금을 치른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면서 이사를 떠가죠. 이사를 떠가 입주를 하게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등기를 넘겨준다라고 불러요. 등기를 이래 넘겨준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이걸 서로 동시에 주고받게 이래 되는 동시행 관계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때 언제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이 내게 될까 이 말이거든. 내 부동산이 되는 시점, 내 부동산이 이래 되는 시점은 내가 부동산 하나 샀을 때 이 집은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요. 잔금 치르고 이사 들어갔을 때가 아니고 등기소에서 이게 등기까지 넘어야 돼요. 등기까지 넘어와가지고 얘 이름으로 등기까지 맞춰졌을 때 그때 법률상 소유자가 이래 되게 되고 우리가 결혼식을 치릅니다. A와 B가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갔다 오거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혼인신고까지 했을 때 법률상 배우자고 부부관계가 되고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는데 혼인신고를 못한 단계가 있거든. 혼인신고를 아직 못한 단계 바빠요. 되게 바빠가지고 집들이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또 남자 쪽은 저쪽 한번 가가지고 거꾸로 한번 또 매달리고 이런 거 와야 되거든. 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절차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혼인신고하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뭐 불의의 사고로 한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막 결혼 생활이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여기서 헤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게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문제를 풀어주려고 아직 혼인 신고를 해야지 부부가 되는데 근데 부부로서 다른 요건을 다 거쳤지만요. 혼인 신고만 안 한 단계를 우리 특별히 법률상 부부에 준해서 보호해준다. 이걸 사실혼
사실혼이라고 이를 부르게 돼서 관습상 인정되는 제도로서 사실혼 이런 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처럼 우리가 되게 매매 잔금 치르고 부동산을 입주해 가지고 거기서 살지만 아직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야. 언제까지 소유자가 아니냐 그러면 이게 넘어와야 되는데 등기소 사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일주일 걸리는 등기소도 있고 지역이 그리고 빨리빨리 되는 지역은 한 일주일, 최대한 평균적으로는 보름에서 한 달이거든.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그래도 순서대로 이래 등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가 뜨는 거야. 이게 그 공간이 이래 시간적으로 흠이 이래 뜨게 되는데 그때 각각 생기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 문제점이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사고가 생긴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래 생기게 되는데 법이라는 거는 아무런 평온한 상태면은 그거는 나설 필요가 없어. 아무나 평온한 상태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가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진 않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닌가? 변리사들도 뭐 누가 노래 좀 뺏겨주고 뭐 이상한 걸 같이 흉내 내가지고 비타 600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만 그게 변리사가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나설 필요가 없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각각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계약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단계, 요 단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규율하는 거 이걸 채권법이라고 부르고. 채권법이라고 부르고 채권법 관계에서 이걸 계약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고 여기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단계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 이걸 또 규율하는 단계를 물권법이라고 부르고 물권법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을 합쳐서 재산법이라고 부릅니다. 재산법이라고 이래 표현하게 이래 돼요. 재산법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민법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친척이 어디까지가 친척이 될까? 친척은 또 어떻게 발생할까요? 친척이 되는 관계, 친척이 되는 원인은 뭘까라고 이래 볼 수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피를 나누면 친척이거든. 피를 나누면 이래 친척이 되는데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친척이 돼. 갑자기 친척이 되는 거 이게 혼인했을 때입니다. 혼인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얘랑 혼인했는데 갑자기 이쪽 집안에 아빠도 따라오고 엄마도 따라오고 그다음에 뭐 여기 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분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동서라고 부르죠. 동서지간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다 패밀리가 되는 거야. 가족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래 처리되니까 친척이 되는 원인, 친척이 되는 원인들 어디까지를 뻗어서 나갈 수 있을지 이런 한계 영역을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래 공부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건 이혼입니다. 이혼했을 때 문제고 이혼했을 때 얘네들이 이혼하면 헤어지면 되는 남남으로 이렇게 바뀌면 되는데 문제는 같이 살면서 재산을 이렇게 이룩했거든. 같이 살면서 재산을 이룩했는데 얘가 기여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이 사람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이런 같이 기여한 부분을 나누면서 헤어져야 되거든. 나누면서 헤어져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최근에는 이게 더 중요하게 되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문제. 재산 분할의 문제가 이래 생기게 이래 되고 재산 분할했을 때 생기는 쟁점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많이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채권자 취소할 수 있는지 대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리돼야 될 쟁점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쟁점이 되게 되고 가족법에서도 이래 재산법과 관련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친족법에서 나오는 게 이런 재산 분할 문제고 상속법에서 나오는 게 상속재산 분할하는 거. 상속재산 형이랑 나랑 같이 상속을 받았거든. 같이 상속을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나눠야 돼? 여기 엄마도 있고 누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눠줘야 될지 이런 것들에서 생기는 문제고 그걸 적게 받았을 때 아니면 누가 많이 가져갔을 때 이럴 때 생기는 문제고 또 찾아와야 되는데 또 찾아오지 않으면 또 이쪽에서 쟁점이 되고 이쪽에서 이래 쟁점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연결성을 이래 가지게 이래 되고 상속을 누가 받을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고 이걸 합쳐서 가족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바로 채권법을 더 가는 게 아니고 채권법, 물권법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법학은 모든 법학은 우리나라 법학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대를 거치다 보니까 일본법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일본법이 대륙법,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서 법이 만들어졌더라고.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나라가 독일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독일법의 영향을 이래 받게 이래 되고 독일법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만들었냐면 얘네들의 공통분모를 먼저 뽑아서 공통분모를 먼저 뽑아서 이래 설명하고 그걸 총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총칙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먼저 뽑아서 이래 설명하고 여기 뜨는 여기 그 내용들은 해당 젠더는 쟁점 위주로 설명하는 방식 이 방식을 이래 취하게 되고 이거는 민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래 처리돼서 맨 먼저 총칙이 나와 맨 먼저 총칙이 나오고 이 법의 연영 그 다음에 이 법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또 공통적으로 설명할 것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쟁점되는 내용들을 따로따로 채권과 관련되는 거 여기 계약과 관련되는 분쟁들 물건 소유권 변동과 관련되는 분쟁들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이래 설명하게 되고 이 가족법에 대한 총칙으로서의 성격은 거의 없다. 거의 없고 가족법은 재산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없진 않죠. 아까 말했지만 뭐 재산분할이나 아니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이런 것들은 재산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이래 연결성을 이래 가질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이래 그 관습적 색채들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민법 총칙의 관련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여기 민법 총칙은 다 재산법에 관한 총칙 대부분 재산법에 관한 총칙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 중에 또 일례로 여기에서 나오는 제도와 여기에서 나오는 제도가 동일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컨대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제도가 행위를 이래 추인하는 제도가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무행위 추인과 가족법에서 나오는 무행위 추인이 같은 성격이 아니야. 이게 같은 성격이 아니고 가족법에서 나오는 무행위 추인들 이런 것들은 여기 법리를 적용하잖아. 여기 법리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얘는 민법 총칙은 재산법의 총칙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총칙과 내용과 가족법에서 나오는 내용이 뉘앙스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뉘앙스 차이가 이래 생기고 효력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르게 적용되게 되니까 이런 차이를 이래 두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법상의 어떤 특징 때문에요. 특징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변형돼서 나오게 된다는 거 이걸 공부하게 되는 게 그게 민법이고 민법 총칙이 183개 조문으로 184개 조문으로 184조까지 1조부터 184조고 순서상은 얘가 먼저 나옵니다. 185조부터 해서 372조까지 해서 이래 조문이 나오고 373조부터 해서 766조죠. 766조니까 얘네들은 다시 총칙과 각칙으로 총칙과 채권법의 또 공통부문을 또 먼저 설명해. 공통부문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채권관계, 매매나 뭐 소비대차나 아니면 뭐 위임이나 도급이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리하게 이래 될 거고 물권법에 관련돼서도 맨 먼저 물권법의 총칙 부분이 먼저 나오고 물권법의 공통부문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개별적인 물권관계들 점유권이든 뭐 소유권이든 그 다음에 제한물권 3개, 담보물권 3개 이렇게 제한물권 3개 3개 이렇게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으로 구분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배우는데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범위니까 민총부터 해서 여기 물권법까지 이래 정리되고 강의 계획서 짤 때 이게 되게 그 출제 빈도를 중심으로 해서 짰습니다. 출제 빈도를 중심으로 해서 되게 민총이 한 12문제 나오더라고요. 12문제 정도 그 정도 출제가 되고 가족법이 한 15개, 16개 정도 그 정도 출제되고 그 다음에 물권법도 한 11개, 12개 이 정도 이래 출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골고루 이래 출제되는데 여기가 공부가 양이 상당히 합니다. 이 조문도 한 300개 넘게 정리해야 될 거고 많은 내용이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그런 부분이 이래 되고 민총보다는 얘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잘못 접근하면 아까 말했는 대로 물권법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잘못 접근해버리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이래 되는데 미국에 빠질 수 있는데 역사를 좀 알면 됩니다. 역사를 알면 이야기식으로 좀 풀어드릴 테니까 이야기식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구나 라고 이 판례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이래 정리하시면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등기가 넘어야지 소유자가 되는 나라거든. 우리나라는 이걸 등기를 넘겨야지 소유자가 되는 게 되는데 이걸 승립요건주의거든. 승립요건주의인데 근데 일본 민법은 일제시대 때는 등기 없이 그냥 합의만 되면 땅 문서 넘겨받고 소유자가 되고 이렇게 이래 되고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빠가 막 땅 문서 들고 막 노름판에 뛰어가고 뭐 이래 땅 문서를 올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그러다가 타짜 맞아가지고 탄을 맞아가지고 막 집이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영화로 이래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법에 따르면 맞지 않는 설명이거든. 지금법에 따르면 맞지 않는 설명인데 일본은 아직도 그 등기 필요 없는 거야. 등기
필요 없이 합의만 되면 물권 변동되는 걸로, 즉 이사 들어가면 소유자 되는 겁니다. 이사 들어가면 소유자가 되고, 등기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그게 일본 민법이고 일제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살다가 등기를 그냥 없이 그냥 땅 문서만 주고받으면 소유자가 됐다.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해방돼 가지고 지금 민법이 시행돼 버렸거든. 지금 민법이 시행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이래 수십 년 동안 이래 일제시대 동안 점령기 동안 이래 살다가 갑자기 해방되고 나서 이래 그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바뀌어버리기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 습관처럼 살던 사람들이 그냥 땅 문서만 주고받으면서 이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 해. 등기를 하지 않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등기 없이 사고 파는 것들이 시골에서는 엄청 많은 거야. 엄청 많게 이래 되게 되고, 그리고 또 그에 관련된 판례가 나오고, 그에 관련된 판례. 그러니까 지금은 등기해야 되는 나라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역사 때문에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역사 때문에 나오는 판례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땅을 땅 문서만 주고받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또 구제하는 장치가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여기 습관처럼 이렇게 해서 넘겨받고 이래 쌓는 사람들, 등기 안 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까? 등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등기하려고 보니까 앞에 놈한테 받아 있는 게 앞에 놈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앞에 놈은 짝기야. 이름도 몰라. 나는 이름도 모르고 그냥 짝기래. 그냥 경상도 짝기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걔한테 내가 따가지고 땅을 샀다. 땅을 이렇게 샀다면, 그러면 짝기랑 같이 등기하러 가야 되는데 못 찾아. 이 사람을 실명도 모르고 그게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구제할지,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을 판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판례가 이래 만들게 이래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나오는 판례들이거든. 이런 상황 때문에 나오는 판례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좀 알면 조금 더 정리가 수월하게 되고, 또 등기법의 시스템을 좀 알아야 돼요. 등기법의 그 자체 구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등기 추정력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그게 등기법 시스템 때문에, 등기하는 과정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과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도 구조를 좀 알면 조금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래 따라오시고, 순서는 여기서부터 민법 총칙부터 해가지고 이래 진도를 나가는 그런 순서로 이래 정리하고, 외국어로 쓴 수학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민법을 외국어로 쓴 수학책인데, 외국어가 그 영어가 아니에요. 소련말입니다. 소련말. 완전 러시아와 같은 그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니까 단어에 대한 접근성을 놓쳐버리면 이거는 완전 미궁에 빠져버리고 전혀 다른 각도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의의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 정확한 제도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면서 시험에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쓰지 않도록, 용어를 이래 잘못 쓰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를 이래 해 두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래 되는 거죠.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법 일반들 나오게 되는데, 민법이 뭔지 우리 가볍게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사법이고 일반 사법이고 실제법으로서의 민법인데요. 자, 1번 사법으로서의 민법인데, 이게 공법하고 다른 말이죠. 공법하고 다른 말인데, 이게 공법과 사법은 지배 원리가 다르더라. 지배 원리가 다르고, 공법은 첫째 줄 끝에 법치주의가 지배됩니다. 법치주의가 지배해서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때 인문 강의 때 나왔던 것처럼 정권의 우호적인 사람들한테만 정기 주고 뭐 수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권의 우호적이든 비판적이든 다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다뤄줘야 되는, 그게 공법 관계고요. 근데 사법은 사적 자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적 자치,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은 개인한테 맡겨두는 거, 이걸 우선시, 개인의 의사를 우선시하겠다는 거, 이걸 사적 자치 지배를 이래 받는다라고 부르게 이래 되고, 둘째,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요, 공법에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는데, 사법은 민사소송으로 이래 처리하게 되고, 이렇게 구분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민사소송은 이게 민법의 권리구제 절차거든. 민법의 권리구제 절차다. 그러면 민법의 법률관계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소송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겨두겠다. 소송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겨둬서 소송을 할지 말지도 당사자가 결정하고,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소송을 요구했을 때만 진행하는 거지,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진행하지 않게 이래 되고, 결국은 민사소송은
관점 자체가요. 관점 자체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분쟁을 해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얘는 돈을 1억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얘는 1억을 줄 게 없다라고 다툼이 있거든. 다툼이 있게 되니까 요 다툼을 해결해 주는 소송이 민사소송이고 정의 구현이 아니야. 누가 진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거. 얘네들이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게 그게 민사소송인데 행정소송은요, 국가기관의 어떤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겁니다. 국가기관의 어떤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 예컨대 내가 지금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해요. 우리가 변리사협회가 뭐 어떤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으니까 집회를 한번 해가지고 광화문에 그 집회를 한번 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는데 종로경찰서장이 이걸 반려처분을 해자. 너네들은 집회 못해. 이렇게 반려처분을 해버리면 그러면 집회 결사의 자유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침해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보장해야 될 기본권을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해서 내 기본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으니까 여기를 다투겠다는 거거든. 여기를 다투겠다. 그러면 여기는 진행 자체의 문제 자체가 과연 이 사람의 권리 침해를 보장해 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공공이익, 교통 통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교통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 이걸 보호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얘의 기본권을 더 우선시하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은 어떤 권리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거든. 어떤 권리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니까 이거 요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부당한 공권에 대해서 이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그 소송이 이래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운영되는 방향이 완전 달라. 이쪽하고는 여기는 그냥 당사자에게 맡겨놓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는데 여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자, 국가 권력의 잘못된 부당한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소송이 그게 행정소송이 이래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불복 절차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민사소송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딱 중립적 입장에서 얘 말 들어보고 결론만 내려주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민사소송이고 심판의 대상과 범위 심판의 대상 그러니까 돈을 받을지 등기 받을지 돈을 받을 때도 또 원금만 받을까요? 아니면 이자까지 같이 받을지 이런 것들도 대상 문제도 당사자가 결정해서 이래요. 이번에는 원금만 들고 가고 다음에 이자 받아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원금하고 이자 같이 받겠다 이런 거 다 당사자가 결정하게 이래 되고 범위도 마찬가지 전부 받을지 일부 받을지 이런 것들도 당사자가 이렇게 결정하고 당사자가 심판의 대상을 이걸로 정해서 판결해달라 이렇게 왔는데 법원이 당사자가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거 이 부분을 판결하면 전혀 이질적인 걸 판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용납되지 않는 소송이 되는 거고 여기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이 조사해봐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기본권이 침해당했는지 어떤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는지를 법원이 알아서 찾아서 판결해 줄 수 있게 되겠지만 여기는 당사자가 가져온 것만 해결해 주는 거야. 가져온 것만 해결해 주고 문제 삼은 것만 정리해 준다. 이런 관점이 이래 적용되는 게 그게 민사소송에서 문제고 절차의 종결도 꼭 판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사자 행위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우영우 드라마에서 나왔는 것처럼 소송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둬들이는 겁니다. 거둬들이고 나는 더 이상 소송 안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취하를 해버리는 게 이래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소취하가 이래 되고 얼마 전에 법정에 변호사가 안 나가가지고 소송이 끝난 사건 혹시 뉴스 보셨나? 소송이 끝난 사건인데 그것도 취하한 걸로 간주시키는 제도가 따로 있거든. 안 나오면 결석을 해버리면 그거는 소송 안 하겠다는 의사로 봐버리거든. 그게 소취하 간주야. 소취하 간주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고 소송을 하고 싶었으면 나왔겠지. 소송을 하고 싶으면 나왔는데 소송에 제기해놓고 출석을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은 소송 안 하겠다는 의사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무방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게 3번 기회를 줬는데도 안 나오면 그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계속 기다려준다면 뒤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지금 판결 원하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걔네들 때문에 앞에 정체가 생겨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해 줄 것이 필요하게 되니까 안 나오면 끝나버립니다. 안 나오면 끝나버리게 이래 돼서 다시 못 다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청구를 포기하거나
포기하거나 일락을 통해서 포기 일락을 통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걸 포기할 수도 있고 나는 내가 청구하는 게 이유 없으니까 그만할래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가 피고가 다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인정해 줘 원고 주장 다 맞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게 이래 되니까 포기 일락이 문제가 되고 아니면 화해 그냥 화해가 말고 재판상 화해 재판상 화해가 이래 체결될 수 있게 이래 되고 민법에도 화해 계약이 나와요. 채권법에 화해 계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화해하면 기판력 발생, 기판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이게 다른 특징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당사자들이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지 끝낼 수 있다. 언제든지 끝낼 수 있고 자 다시 지금부터 공부할 때 이 강의 끝날 변리사 자격증이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화해와 조정은 같은 거다. 이래 외워라. 조정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시험이 이걸로 간혹 나오거든. 시험이 이걸로 나오는데 조정법에 가보면 화해 승립한 걸로 간주해. 화해 승립한 걸로 간주하니까 이거 공부해놓고 이거 못 풀면 안 돼. 못 풀면 안 되니까 조정으로 승립됐다는 게 화해된 겁니다. 화해된 걸로 이래 처리되니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민법 공부할 때도 조정 판례 이런 거 자주 볼 거다. 조정 판례가 볼 건데 그냥 화해로 바꿔서 읽자. 화해로 바꿔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 화해가 승립된 걸로 간주되는 걸로 조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래 처리되고 자 이걸 두 문자 따서 개시 대상 종결까지 모두 당사자에게 맡기는 거 이걸 처분권주의라고 부른다. 처분권주의라고 부르고 당사자가 이걸 판결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질적인 거 판결하면 안 돼. 이질적인 거 판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기 위반이라고 처분권주의 위반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거는 안 되고 대신 이거는 되겠네. A를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이걸 적게 판결한 거는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판결할 수 있다. 포함되어 있는 거는 판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인지 포함되어 있는 관계인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구별할 줄 알아야지 이래 되고 여기도 민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채권자 취소권 같은 데서 원상회복을 구했을 때 가액 반환 판결할 수 있을까? 이래 나오거든. 가액 반환 판결할 수 있을지 나오는데 이거면 판결할 수 없고 이거면 되거든. 이거면 되는데 이게 포함관계입니다. 포함관계로 이래 처리되니까 가액 반환 판결 청구 취지 변경으로서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쟁점들 이런 것들이 민법 판례로 이렇게 나오게 소개가 되고 민사소송에도 나오고 민사소송에도 나오게 이래 되니까 요게 개념 처분권주의 개념 소송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 종결을 모두 당사자에게 맡기는 입장 당사자에게 맡기는 입장을 처분권주의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반대말 법원이 알아서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이 알아서 판결한다. 그걸 직권조사상, 직권조사주의, 직권조사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 당사자가 개시해야지만 시작. 이거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고 민사소송은 이렇게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처리되는데 근데 간혹가다 직권으로 조사한다. 직권으로 따진다. 이런 게 나와. 민사소송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직권으로 따진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로 지배받는 소송에서 예외적으로 이걸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올 때마다 이런 건 잘 봐. 나올 때마다 잘 보시고 이거는 되게 공익과 관련되는 거 공익과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조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이래 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민법 수업 시간에 한번 이래 설명하고 여기서 설명할 때 이걸 설명해야 돼. 안 그러면 여기 판례를 이해 못해. 여기 판례를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래 정리하게 되고 이게 교과서 목차가 개념이 서설이라고 해서 개념이 인트로가 서설 부분에서 개념, 비교 개념, 구별 개념 이런 걸 설명하고 로마자 2, 로마자 3, 로마자 4 마지막이 로마자 5번이 위반의 효과 이렇게 나와요. 위반의 효과가 나오니까 그게 교과서 전체 목차가 이래 정리가 이래 되고 여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래 따라 붙여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도 알아두고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민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민법에서 나오는 게 그게 처분권주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시고 이게 지배 원리가 다른 소송,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구분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배 원리가 다르게 되고 이거 말고 우리나라의 소송들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범죄 저지른 사람들 처벌받는 거 형사소송이 있고 여러분들 하셔야 될 소송 특허소송이 있고 특허소송이 있고 이혼해야 되거든. 이혼해야 되니까 가사소송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이 총 5개 총 5개에서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그 다음에 특허소송, 가사소송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소송으로 진행이 이래 되는 거 그게 소송의 총 종류로 평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
사법이 이래 되게 되는데요.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일반 사법, 즉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다. 이렇게 일반 사법이 이래 되고, 이것도 법학에서 되게 일반적 효과, 일반효 이런 표현으로도 나오게 되는데, 일반이라는 말이 모든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모든이라는 것을 표현하면 일반적 효력, 일반적 개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반대말이 이제 특별한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 그 특수한 사람들, 그게 특별사법 이렇게 부르게 되고, 사법 중에서 특별사법, 그게 상인들한테 적용되는 상법들이 적용되는데, 민법은 일반사법, 상인이든 아니든 변리사든 법무사든 모두 국민이 가면 다 적용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일반사법으로 평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입니다. 자, 우리가 민법은 대개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요건 효과로. 요건 효과로 이래 돼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효과가 발생되는 관계로 되고, 이게 권리 관점에서 보면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이걸 권리의 변동을 공부한다 그래서 실체법이라고 부르고, 그 권리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강제적으로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 소송과 관련되는 법을 이걸 절차법이라고 부른다. 절차법이라고 이를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실체법은 권리의 변동 관계를 공부하는 거거든. 권리의 변동 관계를 공부하는데, 자, 이게 나중에 이런 데 결정적 차이가 나. 실체법은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똑같은 계약이 잘 없어요. 똑같은 계약, 같은 아파트 단지도 1층 집인지 20층 집인지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 가격이 따라서 다르고, 또 이게 도로변인지 아니면 공원뷰인지 이런 것들, 또 전철에서 가까운지 가까운 동인지 먼 동인지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많은 변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실체법인데, 절차법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게 공부하기 쉬운 게, 소송은 누가든지 똑같은 소송으로 진행돼야 돼. 누가든지. 그러니까 이재용이 나와서 민사소송을 하든 제가 나가서 민사소송을 하든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지, 이재용은 좀 고급지게 저는 좀 쓰레기처럼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는 거, 이런 거 차별을 둬서는 안 돼. 차별을 둬서는 안 돼. 그걸 유식하게 표현하면 절차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취소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실체법에서 나오는 취소는 141조에 따라서 처음부터 무효로 바뀝니다.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는데, 절차법은 소송을 쭉 진행했는데 판사님 앞에서 취소, 미안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절차법에서 나오는 취소는 무조건 장래용. 소급하지 않아요. 소급하지 않게 되고, 요걸 조금 더 응용하면 이런 문제가 나와. 갑이 은행에 예금을 둔 게 있으니까 예금을 예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압류해 버렸거든. 압류를 하게 이랬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돈은 임금 채권이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채권은 압류를 못 하게 돼 있거든. 압류를 못하게 돼. 압류 금지 채권으로 규정이 이래 돼 있어. 그러면 압류를 잘못한 거야. 압류를 잘못해 가지고 임금 월급 통장에 압류가 들어가 버려 가지고 압류를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이걸 취소하게 되거든. 취소하게 되는데, 그러면 압류해서 월급을 강제 집행으로 가져가는 이 채권자가 돌려줘야 될지 문제되는 거야. 돌려줘야 될지, 얘한테 반환해야 될지 문제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지 이 말이거든.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지인데, 이것처럼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면 돌려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절대로 소급 안 해요. 절대로 소급 안 하니까 이미 절차가 끝난 거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대로 유효고, 여기서는 부당이득 문제가 안 나와. 부당이득 문제가 안 나오니까 집행법, 절차법에서 나오는 취소는 장래효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래효만 있고 소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고, 공부 좀 하신 분들, 부재자 자산관리인이 적법하게 처분행위하고 허가받고 처분행위한 게 취소돼서 그러면 무효로 바뀔까? 이런 판례가 나오거든. 무효로 바뀔지 나오게 되는데,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허가받고 처분행위한 게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무효로 바뀌잖아. 왜냐 그러면 절차법상 취소거든. 절차법상 취소들, 이런 것들은 법원에 허가받고 처분행위한 거, 이런 것들이 무효로 바뀔 수 없는 구조, 무효로 바뀔 수 없는 구조가 이래 되겠습니다. 그게 실체법과 절차법을 바라볼 때 시각이 되는 거고, 이게 공부하기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소송을 한 번도 안 해봐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 공부하기는 나중 되면 굉장히 쉬워지는 이런 그런 과목이고, 이걸 꼭 전략 과목으로 잡으라고. 2차 하기 전에, 2차 할 때, 그러니까 동차할 때 여기를 집중해서 점수를 받아버리라고. 점수를 이렇게 받아버리면 동차 합격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 이거랑 하나 더 그 여러분들 자신 있는 거 뭐 그런 것들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 있는 걸 하나 선택해 가지고 거기서 점수 받아서 동차 전략을 이렇게 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이거는 보장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올 게 딱 정해져 있고 쓰면 점수 주게 돼 있는 그런 과목이 이래 되게 되니까 전략을 그래 잡으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겠죠. 과목을 바라볼 때 개념을 그 시각을 다르게 가져야 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실제법으로서의 공부를 이래 하게 되니까 이거는 요건 효과에 따라서 유효 여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의 성격이고 여기 절차 문제하고는 동일하게 이래 봐서는 안 되니까 차이를 두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로마字 2번까지 할게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도 있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도 있는데 민법을 어디까지를 민법으로 부를지가 문제되는데 민사와 관련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면 민법뿐만 아니라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이라든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민법으로 부르면 실질적이고 오로지 민법 조문만 1조부터 1118조 여기까지만 민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민법 조문만 민법으로 부르는 거 이걸 형식적 민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니까 형식적 민법, 실질적 의미 민법 이런 것들이 구분되게 되는데 곧 하겠지만 1조에서 말하는 법원에서 말하는 민법은 실질적 의미거든. 실질적 의미인데 물권 법정주에서 말하는 민법은 형식적이야. 민법 조문만 의미하게 이랬다는 거고 인문 강의 들었는 분들 그 세팅하는 거 기억나세요? 공시방법, 명찰 붙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딱 그 민법에는 물건은 딱 정해진 것만 해야 돼. 정해진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막 그걸 끌어가서 물건을 만들어내 버리면 공시를 못한다. 이걸 유식한 말로 공시방법이 못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명찰 표시가 안 되는 거야.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것만 물건은 정해진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에서 말하는 물건 이런 것들은 민법 조문만 의미합니다. 민법 조문만 의미하게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가 이래 생기게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2절 민법의 법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여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